내가 투자라는 행위를 하면서 매일 노동을 하듯이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다면, 내가 없으면 투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투자입니까? 노동입니까? 매일 투자한다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것저것 샀다 팔았다 하면서 한시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스마트폰으로 가격을 확인하고 화장실과 탕비실 들락거리면서 매매를 하고 있다면 이게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이 맞을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투자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부동산에 투자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미국 주식을 사고 파괴적인 혁신기업에 투자하십니까? 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같은 기업들에 관심을 갖고 S&P, 나스닥 지수 ETF에 관심을 갖습니까? 왜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하는 이유, 즉 왜, why를 생각하기 전에 투자를 하는 방식인 어떻게, 즉 how, 또는 더 구체적인 투자 대상인 what, 즉 무엇에 투자하는지에만 집중합니다. 누가 어떤 자산이 좋다더라, 누가 그러는데 어떤 자산이 오른다더라 와 같이 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why에 대한 질문 없이 바로 어떤 걸 사야 하냐, 그래서 사요 마요 같은 질문만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what에 집중한 투자는 그 다음 그 자산을 어떻게 배수해야 하는지, 매매 전략이나 투자 기간, 목표 가격 같은 방법, 즉 how로 올라가면서 자신의 투자 원칙이 정립됐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what에서 시작해서 how로 올라가는 방식의 사고는 그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가장 끝단의 지엽적인 내용들에만 집중한 사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언제든 본인이 생각하지 않은 흐름이 나오거나 급변하는 상황, 더 솔깃한 다른 투자 대상이나 방법이 귀에 들어오면 팔랑거리는 귀와 함께 그곳으로 나비처럼 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에는 다양한 how와 what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how와 what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난 왜 투자를 했는가? 난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 즉 이 why에 대한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how와 what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가 바로 테드톡 강의 동영상 역사상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재생된 레전드 영상을 2009년에 남기며 등장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스타트 위드 Why를 저술한 사이먼 시넥의 골든서클 이론입니다. 사이먼 시넥의 골든서클은 원의 코어에 Why가 위치하고 그 다음에 How, 마지막에 What이 위치하면서 우리가 목표하는 모든 행동의 가치를 판단할 때 서클의 가장자리에 있어 쉽게 떠오르고 당장 손에 잡히는 What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코어에 해당되는 Why, 즉 그 행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자신의 목적, 대의, 신념을 먼저 명확하게 정의해야 그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how와 what이 결정된다는 걸 설명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투자를 진행하려면 차분히 why, how, what의 질문들을 순차적으로 던지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투자를 하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가 다 비슷한 듯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저는 여러 영상을 통해 이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다. 바로 이 문장이 제가 생각하는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회사라는 타이틀과 명함이 없이는 단 하나도 스스로 만들거나 판매해 본 적이 없고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월급에 의존된 상태니까 경제적 자립의 상태가 아니겠죠? 또한 매일 8시간 근무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걸 목표로 살아가는 삶 역시 제가 생각하는 주도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인사고가라는 회사의 제도에 맞춰서 타인의 손끝에 자신의 운명을 올려놓아야 하고, 그것보다 훨씬 큰 문제인 매년 화폐 가치가 실질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8%씩 상승하고 있는 살인적인 현 상황을 우리들 대부분의 연봉 인상률은 절대 맞춰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현재 열심히 일해서 벌고 있는 노동소득과 자신의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매년 8% 이상 오르면서 가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자산이나 사업체 구축 또는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새로운 도전에 투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투자라는 사전적 의미인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이라는 표현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에 자신의 소중한 자본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쏟아붓는 모든 걸 저는 투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자산 투자에 대한 부분만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린 왜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다라는 대답까지 하고 이 목표를 위해 자산에 투자한다라는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전 이에 대한 해답 역시 시공간의 자유라는 문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까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추가적인 질문은 이 투자가 나에게 시간의 자유를 주는가? 이 투자가 나에게 공간의 자유를 주는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투자라는 행위를 하면서 매일 노동을 하듯이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다면, 내가 없으면 투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투자입니까? 노동입니까? 매일 투자한다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것저것 샀다 팔았다 하면서 한시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스마트폰으로 가격을 확인하고 화장실과 탕비실 들락거리면서 매매를 하고 있다면 이게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이 맞을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투자를 하는 이유인 시공간의 자유를 얻겠다는 개념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 개념에 맞는 투자의 방법은 내가 투자의 결정을 내린 이후엔 그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순간순간 판단하는 일이 없는 투자, 내가 특정 장소에 계속 있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어느 공간에서나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해도 전혀 문제없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그러면서 국장은 횡보하는 박스피라 살아남기 위해선 샀다 팔았다 해야 되고, 익절은 언제나 옳다는 말만 하고 있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냥 세계 최고의 기업이 있는 주식시장인 미국장에서 전세계 1위 기업이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안 됩니까? 자신은 지방에 살아서, 수도권에 살아서 서울 부동산은 보유할 수가 없다는 분이 계시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본이 아직 부족해서 못 사는 걸 빼고 자본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땅을 깔고 있는 서울 부동산을 매수해 놓고 본인이 사는 집은 월세나 전세로 렌트하면 안 되냐고요. 꼭 화폐는 원화로 표시된 자산만 있어야 하고 리스크 분산한다면서 달러 조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으로 언제든 이동시킬 수 있는 진정한 시공간의 자유를 갖고 있는 건전화폐인 비트코인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냐고요. 이렇게 우리는 왜 투자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인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다라는 투자의 이유를 정확히 도출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법이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라는 저만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정립하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의 개념을 복리라는 개념, 시간선호라는 개념으로 확장해서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리스크를 시간이 아닌 매매의 타이밍으로 덜어내는 트레이더의 마인드로 행동하면서 본인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정리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맞는 투자의 방식을 선택하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저와 같은 답을 도출하고 장기 투자자의 길로 들어서서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는 방법을 계속 익히고 체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인드셋을 하고 시간 선호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면서 월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이 채널에 모여서 함께 이 영상을 봐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장기 투자의 불모지에서 장기 투자는 투자의 고전이나 나오는 재미없고 지루한 옛날 투자라는 생각에 쩔어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넘쳐나는 이곳에서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식이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장기 투자라는 걸 이해하신 현명한 분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함께 영상을 보고 댓글로 소통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곳에 모여 계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린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야 하는데 도대체 뭘로 녹여야 할까요? 아무거나 골라서 녹인다고 들고 있다간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한참 후에 확인했더니 썩은 내만 풍기는 부패한 몰골을 보게 될 테고, 그렇다고 고를 자신 없다면서 이것저것 다 담아가지고 섞어봤자 어차피 위기가 발생하면 같은 속성의 자산들은 모두 한 방에 무너질 테니까 분산이고 나발이고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골든서클의 마지막 질문인 what, 즉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이 질문일 겁니다. The world as we know it based on 20th century ideas and 20th century technology.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20세기 아이디어와 20세기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21세기를 번영시키고 싶다면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이는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Satoshi found a way. 그리고 결국 사토시가 그 방법을 찾아냈고 그는 그 방법을
세상에 알려주고 사라졌습니다. And that's Bitcoin. Bitcoin is digital capital. That's what he created.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본입니다. And what happens if you give it to the AI? 자, 그럼 만약 AI에게 비트코인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The world, as we know it, is based on 20th century ideas and 20th century technology.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20세기 아이디어와 20세기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은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거래되고 심지어 은행이 쉬는 공휴일에는 거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주말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느리고 비싸죠. 만약 우리가 21세기를 번영시키고 싶다면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이는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표를 예전에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표에 보면 전 세계 부의 총 규모는 900조 달러에 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900조 달러는 물리적 자산과 금융 자산으로 나눠져 있고 이것들은 모두 20세기 아이디어와 20세기 기술에 기반하고 있죠.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작은 오렌지 점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1조 달러의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원래 제로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엄청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상의 큰 그림에서 보면 아직도 0.1%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자, 이 표를 다른 방식으로 보면 900조 달러는 단순히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자산의 실용적 가치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살 때는 그 집에 살기 위해서 사지만 채권을 살 때는 그저 돈을 어디에 둘지 몰라서 그곳에 돈을 넣어두는 게 대부분인 것처럼요. 그럼 이렇게 이 세상을 큰 덩어리의 장기 자본이라고 보면 대략 450조 달러 이상의 자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자본을 어떻게 어디에 저장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혁명을 위한 동력을 보게 될 겁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우리가 불완전한 자산과 불완전한 시스템에 의존해서 우리들의 자본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들의 자본의 보존 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우주를 이해하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응용해서 이제 돈의 물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의 물리학이란 뭘까요? 에너지가 곧 돈이자 자본이자 부입니다. 이 단어들은 아마 이번 연설에서 상호 교환적으로 계속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돈에서 주파수는 뭘까요? 주파수는 지속기간, 즉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이걸 의미합니다. 1분이 걸릴까요? 1시간? 1년? 아니면 한 세기가 걸릴까요? 이런 개념인 거죠. 자, 우리는 서로 거래할 때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돈을 옮길 때마다 아님 어떤 자산을 다른 종류의 자산으로 전환할 때마다 돈을 진동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자산의 가치 나누기, 그 자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정의되는 유효 수명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산에서 돈의 유효 수명을 구하려면 매년 그 자산을 완벽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즉, 감가상각이나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출해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거죠. 이 유효 수명의 개념은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되는 스톡드 플로우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둘 다 연 단위로 측정되고 있죠. 암튼 많은 개인들과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신들의 자본을 보존하기 위해서 금융자산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근원입니다. 자, 이제 금융자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돈을 오랜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유하고 싶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이 10억 달러가 있는데 그걸 아르헨티나 페소에 넣는다면 2년 동안 발생한 98%의 인플레이션율이 여러분의 경제적 에너지나 자본을 완전히 작살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기적인 자산으로 적합하지 않죠. 그럼 터키 리라는 어떨까요? 이것도 3년 후면 작살납니다. 그나마 미국 달러는 지난 세기 동안 전통적인 통화 인플레이션 하에서 14년 정도는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14년 동안 자본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아니라 그 14년 동안 야금야금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헤지펀드에 돈을 투자하면 연간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관리 수수료로 2%가 부과되고 수익의 20%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즉 연간 약 4%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 자산에 투자할 경우 자산의 수명이 25년 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국채에 투자하면 수익은 얻겠지만 세후 3.5%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 7%의 화폐 인플레이션율과 비교하면 약 30년 정도 버틴다는 의미죠. 자본을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면 연간 1%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정도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일 겁니다. 설령 0.1%의 낮은 수수료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더라도 상대방 위험, 즉 거래 상대방이 실패나 문제로 인한 리스크로 결국 총 비용의 1%까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자산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전히 20세기의 사고방식에 따라 세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금융 자산은 30년 정도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인플레이션은 금융 자산의 가치를 희석시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관세, 통행료, 소송, 그리고 자산 이전에 따른 비용으로 인해서 자산의 가치는 점점 희석될 테니까요. 세금 역시 다양하게 부과됩니다. 소득세, 자본이득세 등 모든 종류의 세금이 있으며 자금을 이동시킬 때마다 그 과정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세금과 소송이 여러분을 망치지 않더라도 날씨, 경쟁, 진부함, 정치적 재난 등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자본 가치를 희석시킬 겁니다. 결국 우리는 경제적 에너지를 유지하려면 이러한 마찰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매우 실망스럽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고 물리적 자산으로 자본을 보존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 페라리를 보유하는 건 자금을 영원히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사고 나서 5년만 지나면 보험, 유지비, 감가상각에 그 가치만큼의 돈을 썼을 테니까요. 요트도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운영비로 자산의 10%를 지출하면 감가상각에도 타격을 입게 되니까 요트에 돈을 저장하지 마세요. 자, 그럼 마이애미 비치에 있는 주택을 예로 들어 봅시다. 만약 $10,000,000짜리 집을 구매했다면 17년 동안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10,000,000를 더 써야 합니다. 그럼 이제 남는 돈이 없는 거죠. 은은 22년, 창고는 40년, 금괴는 62년, 그림은 72년 동안 자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평균 재산세율이 1.1%라는 점을 고려하면 토지의 경우 자산이 91년 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재산 가치를 재평가한다면 91년보다 더 기간이 짧아지겠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가족 목장인 킹 랜치는 173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가족들과 국가들은 유지하지 못했죠. 자, 여기 가장 오랫동안 유지된 자산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국 왕실의 재산으로 왕실 가족이 1066년부터 이걸 유지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재산은 플랜테저넷 왕조에서 스튜어트 왕조로 그리고 랭커스터와 요크를 거쳐 결국 하노버 가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7개의 다른 가문이 이 재산을 나눠 가졌겠죠.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 재산을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물리적 자산은 10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50년에서 75년 정도가 최대 지속 기간일 겁니다. Entropy is diluting the value of your physical assets. It's sucking the capital, the energy out of them. 왜냐? 엔트로피는 물리적 자산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그 자산들에서 자본과 에너지를 빨아들이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 행성을 천국이 아니라 지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매우 창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시세, 카운티세, 주세, 연방세, 양도세, 사용세 등을 부과하고 만약 이것들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임대료 통제, 가격 통제, 문화 충격이라는 옵션도 늘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추가로 주변에 경쟁이 생길 수도 있죠. 차별을 당할 수도 있고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으며 통화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앞마당에서 미끄러져서 여러분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날씨, 전쟁, 범죄, 재난 등 그 외에도 수많은 리스크가 있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사업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테고요. 결국 물리적 자본은
결코 간단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제가 MIT에서 배운 열역학의 3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이길 수 없다. 둘째,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셋째, 게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기서 제가 얘기를 멈추면 약간 우울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들은 지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이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 찾게 된다면 우리는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결국 이길 수 있을 테니까요. Satoshi found a way. 그리고 결국 사토시가 그 방법을 찾아냈고 그는 그 방법을 세상에 알려주고 사라졌습니다. And that's Bitcoin. Bitcoin is digital capital. That's what he created.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본입니다. 사토시가 창조한 것은 불멸의, 불변의, 그리고 비물질적인 자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날씨, 엔트로피, 인플레이션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비물리적이라는 의미는 물리적 세계에 속하지 않으며 금융 및 물리적 자산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딜레마의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자본을 금융 및 물리적 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비트코인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전문 보관업체에 맡기고 월가 기관들이 하는 보관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0.1%의 비용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산은 10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전문 보관업체가 1000년 동안 지속되지 않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또는 매 10년마다 비트코인을 언제든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 관리자가 실수하기 전에 먼저 옮기면 되니까요. 하지만 건물이나 토지는 순간 이동을 할 수 없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비트코인이 바로 이런 겁니다. 비트코인을 셀프 커스터디 할 경우 하드웨어 지갑과 서명 장치를 잘 활용해서 1년에 하루 정도만 투자해서 이걸 잘 유지하고 관리하면 이제 여러분은 연간 약 0.01%의 비용만으로 만년 동안 지속될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And what happens if you give it to the AI? 자, 그럼 만약 AI에게 비트코인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AI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전기 비용만으로 이 비공개 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만 년 동안 지속될 자산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AI도 결국 비트코인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AI가 비트코인을 소유할 기회가 있다면 AI는 당연히 텍사스의 목장이나 금괴, 아르헨티나 페소를 소유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연설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금융자산, 물리자산, 모든 자산들의 가치를 그 자본이 소멸되기 전까지 걸리는 기간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비트코인이 왜 가장 우수한 자본인지를 색다른 시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채권, 주식, 건물, 토지 등의 자산들도 결국 언젠가는 그 가치가 모두 녹아내리게 되어 있지만 비트코인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 가치가 전혀 희석되지 않으며 1000년, 만년, 10만 년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비트코인이 왜 중요한지 이해되셨고 지금처럼 마음만 먹으면 개인 지갑으로 옮길 수 있는 현재 이 시점에 최대한 빨리 자신의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영상까지 오신 거죠. 자, 이번 영상은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개인 지갑이 있어야 되겠죠? 개인 지갑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개인 지갑은 뭐고 하드웨어 월렛은 뭐고 소프트웨어 월렛은 또 뭐고 콜드 월렛, 하드 월렛 그동안 이곳저곳에서 들었던 용어들이 있는데 개념이 뒤죽박죽 다 섞여 있죠. 이 엉켜있는 실타래부터 확실하게 먼저 풀어야 되고요. 2번째로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보내야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보낸다는 건 또 뭔 소리고 지갑으로 보내면 지갑 안에 있다는 건지 그럼 지갑으로 가면 내 수익률은 표시가 되는 건지 한 번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는 있는 건지 옮겼다가 지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옮긴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안 잡혀 있으니까 온갖 잡념들과 오해들만 계속 쌓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큰 2가지 엉킨 머릿속의 실타래들을 풀어야 그때부터 비트코인을 진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빠르게 이 2가지 개념 세팅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개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용어들은 다 쉽게 설명하기 위한 비유들이 많으니까 그 단어들 하나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일단 지금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비트코인이 대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단어로 탈중앙성 이러죠. 여기서 말하는 탈중앙이라는 게 결국은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화폐가 발행되고 거래가 승인돼서 장부에 기록되면서 화폐가 유통되는 모든 과정이 담기는 네트워크가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연준이라는 중앙, 그리고 은행들의 금융전산 서버 이런 것들은 다 이걸 관리하는 주체가 있고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화폐 발행량이 늘었다 줄었다 하고 거래 장부를 관리하던 서버가 다운되거나 하루에 한 번 새벽에 정산하고 있으면 그 시간에 거래가 안 되잖아요. 보통 자정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 모든 화폐 발행과 유통, 거래 내역의 기록이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수많은 컴퓨터들에 의해서 검증되고 기록되고 체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한 비트코인, 그리고 그걸 다른 거래소로 보내든 내 개인 지갑이라는 걸로 보내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존재하는 장부상의 주인만 계속 바뀌는 개념입니다. 즉, 비트코인은 언제나 네트워크 위에 존재한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국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내 개인 지갑으로 옮긴다는 건 비트코인을 물리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상의 주소가 예를 들어서 업비트 소유의 주소에서 내가 만든 개인 지갑의 주소로 변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매수했던 비트코인이 진짜 내가 소유한 네트워크 주소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바로 온전히 자신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근데 그럼 개인 지갑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드웨어 월렛을 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드웨어 월렛을 왜 사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게 뭔지, USB나 휴대폰처럼 생겼던데 그게 왜 필요한 건지 이걸 알아야 사던 말던 하겠죠?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비트코인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업비트 서버에 있나요? 바이낸스 서버에 있어요? 아니죠. 업비트든 바이낸스든 그 거래소가 만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주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내 지갑으로 가지고 오려면 일단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지갑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 있는 걸 옮겨야겠죠. 근데 비트코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치 하늘 위에 있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가 주소를 만들고 비트코인을 옮기려면 일단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야 되겠죠. 그때 하늘 위에 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네트워크로 연결해주는 사다리가 바로 자신의 비밀번호이고 이 비밀번호를 보관하는 방식에 따라서 지갑의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갑이 있어야 비밀번호가 생겨서 사다리가 연결되고 그 사다리를 타고 네트워크 위로 올라가서 비트코인을 넣어놓고 다시 내려오는 것 같은 거죠. 그럼 이 사다리가 어떤 방식으로 개인 비밀번호, 즉 개인 키를 보관하느냐로 콜드 월렛이다, 핫 월렛이다, 소프트웨어 월렛이다, 하드웨어 월렛이다로 갈리는데 우리가 보통 한 라인이라고 하면 언제든 통화가 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는 직통 라인을 의미하듯이 핫 월렛이라는 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언제든 올라갈 수 있게 사다리가 항상 연결되어 있는 지갑을 의미하고요. 콜드 월렛은 평상시에는 사다리를 접어놨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펴서 연결하는 지갑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해킹 위험이나 보안에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평상시에는 접어놨다가 필요할 때만 사다리가 연결되는 콜드 월렛이 훨씬 안전하겠죠? 언제든 쉽게 올라가려고 핫 월렛으로 항상 사다리 연결해 놨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해킹당해서 엄한 놈이 나 대신 타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핫 월렛보다는 콜드 월렛을 추천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핫 월렛은 자신의 비밀번호, 즉 비밀키가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지갑이고 콜드 월렛은 비밀키가 안전하게 인터넷이 끊어져 있는 상태로 보관되는 지갑인데 거래가 필요할 때만 사다리를 펴서 연결하듯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핫 월렛과 연동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접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 핫 월렛은 대부분 앱 형태로 우리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소프트웨어 월렛을 의미하는 거고요. 인터넷이 차단되어 있는 콜드 월렛은 대부분 휴대폰의 앱이 아닌 인터넷이 차단된 별도의 기기를 이용하는 하드웨어 월렛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지갑의 종류를 의미하는 용어들에 대해서는 대충 정리가 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지갑 추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언급드렸던 제이드, 콜드카드, 키스톤 프로 같은 게 모두 인터넷 연결 기능이 없는 기기에 자신의 개인키, 즉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하드웨어 월렛인 거고, 이런 하드웨어 월렛과 연동해서 거래를 도와주거나 쉽고 빠르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지갑을 만들 수 있는 블루 월렛, 트러스트 월렛, 아니면 제이드랑 연동되는 그린 월렛 같은 것들이 항상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월렛인 겁니다. 뭐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이 정도로 개념 잡고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 망 위에 떠있는 네트워크에만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갑을 만들어서 스스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비트코인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거래소 소유의 지갑 주소로 된 곳에 내 비트코인을 놓지 말고 내가 직접 만든 나만의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옮겨야 한다. 그럼 일단 지갑을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나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 보안에 아쉬움이 있는 휴대폰의 앱 형태로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월렛은 당연히 거래소 지갑에 놓는 것보다는 안전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더 보안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비밀키, 즉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펼 수 있는 비밀번호를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하드웨어 월렛 하나를 사서 그곳에 직접 보관하자. 그래야 스스로 비트코인을 보관하면서도 보안성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갑을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일단 전 지금부터 언급드리는 그 어떤 회사와도 레퍼럴이나 상품 홍보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드리고요. 제 생각이 아닌 전 세계 수많은 비트코이너, 비트맥시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린 하드웨어 월렛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 3가지의 선정 기준은 무조건 비트코인의 오픈소스 암호 코드를 사용한 지갑이어야 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지갑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가는 사다리라고 그랬죠? 그럼 그 사다리가 낡거나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사다리로 바꾸면 되잖아요. 사다리는 올라갈 수만 있게 되어 있으면 되지 꼭 그때 산 그 회사의 사다리여야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산 하드웨어 월렛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보관하다가 언제든 다른 회사 지갑으로 바꾸거나 원래 있던 지갑을 잃어버려서 새로운 지갑을 산다고 해도 내 비밀키만 정확히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았다면 그 비밀키를 새로운 하드웨어 월렛에 입력하는 순간 내 지갑은 예전 지갑과 동일하게 내 비트코인 수량이 다시 표시되고 거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단 전제는 비트코인의 오픈소스 암호 코드를 사용한 하드웨어 월렛이어야지, 자기네들이 어떤 목적에서든지 그 암호 코드를 살짝 바꾼 것들은 절대 구매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른 지갑에서 복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비밀키를 몰래 빼돌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이너들 사이에서 문제가 됐던 디센트나 나노레저 같은 지갑들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제이드와 콜드카드, 키스톤 프로 이 3가지는 비트코인 오픈소스 암호 코드를 사용한 하드웨어 월렛이고, 나름 유저들 사이에서 현재까지는 검증이 된 제품들이라 많은 비트코이너 분들이 사용 중입니다. 이 3가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느낌은요, 캠핑 장비 살 때랑 약간 비슷한데요. 일단 아주 기본적인 구성만 담백하게 되어 있고 저렴한 걸 원하신다면 제이드가 그냥 깔끔합니다. 그런데 제이드는 좀 불편할 것 같고 조금 더 돈을 쓰더라도 편리하게 사용하는 게 난 좋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긴 한데요, 하드웨어 월렛의 보안성을 조금 더 높이는 방식인 에어갭 거래 방식까지 편하게 쓰고 싶다면 콜드카드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 이것저것 사면서 돈 여러 번 쓰는 거 싫고 한방에 가장 좋은 끝판왕 완결형을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키스톤 프로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건 늘 품절 상태라 사기가 어렵다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암튼 좀 더 자세한 각 하드웨어 월렛별 특장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1분 비트코인님이 예전에 만드셨던 영상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이 영상 우측 상단에 띄어져 있는 카드를 선택해서 해당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영상까지 보시고 하드웨어 월렛 하나를 사시면 모두 해외 제조사 제품들이기 때문에 배송돼서 오는데 최소 한 2주 이상은 될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배송 받으시면요, 본인이 구매하신 월렛에 해당되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하드웨어 월렛으로 꼭 옮겨 놓으시길 바랍니다.